안녕하세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요즘은 몸이 많이 고되지만 마음 많은 인생에서 가장 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연 채널 시청하며 참 기가 막히고 혀가 내두를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세월도 어느 사연에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기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남자는 사업 실패 후 그대로 종적을 감췄고 아버지께서는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아버지께서 무슨 수로 그 빚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어요. 살고 있던 집과 차, 저축했던 모든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저희 가족은 조부모님이 계시던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5명이서 지내기에 조부모님 댁은 몹시 낡고 좁은 크기였어요. 겨울이면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서 섞어 사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갑작스레 달라진 환경이 너무도 낯설었고 매일같이 부모님께 집에 돌아가기 싫다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 제게 어머니께서는 항상 백밤만 자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다. 잠깐 동안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온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아마 어렸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언제 백밤이 되나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숫자를 세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셀 수 있게 되었을 무렵에는 할머니 댁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저희는 완전히 시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골 생활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맑은 공기와 늘 가까이에 있는 산과 강, 들판 모든 것이 좋았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바깥에서 하루 종일 뛰놀다 해가 저물 때쯤에야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우리 딸, 너도 이제 곧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구나. 그동안 너희 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너를 도시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한다. 중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뛰놀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비록 돈이 없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까지 앞으로도 시골에서 살게 할 생각은 없으시다면서요. 요즘은 학교 근처에 하숙집들도 많다고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여기서 살 수는 없잖니. 선생님께서 본인이 아는 하숙집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 네가 머리가 아주 좋다고 도시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자랑하려고 꺼내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골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했었고요. 그러나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서 도시로 유학을 떠날 만큼 공부에 목을 매단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골 생활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전 가기 싫어요. 혼자서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여기서 지낼래요. 익숙한 곳을 떠나려니 당연히 선뜻 갈 마음이 들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것과 도시에서 공부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원망스러울지도 몰라도 나중에 우리 마음을 다 알게 될 거다. 네 아버지랑 오랫동안 고민해서 결정 내린 일이니 더 이상 토달지 말거라.
결국 저는 그렇게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 낯선 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도시는 시골과 다르게 몹시 시끄럽고 정신없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께서는 전에 들은 이야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숙하는 아이들도 모두 무뚝뚝했고 아무도 먼저 인사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녕, 너도 새로 왔나 보구나. 어디서 왔어? 하숙집에서 함께 지내던 아이들 중에 제게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된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였고 본인도 타지 출신이라 혼자 하숙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숙집 아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남편에게 묘한 동질감과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숙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는 내내 가까이 지내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며 붙어 다녔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참 다정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외롭고 힘든 타지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그 점만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둘 다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도 소문난 단짝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저희를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냐 물어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남편을 짝사랑했었지만 남편은 제게 이성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언제나 제게 좋은 친구라며 선을 긋고는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친구로도 지낼 수가 없을까봐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고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운이 좋게도 교수님의 소개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활비까지 혼자서 마련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은데 요즘 매일 컵라면만 먹고 있어. 넌 회사 좀 다닐만 해?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도 회사에 막 적응하고 있던 시기라 남편에게 신경을 거의 기울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 혼자 좁은 고시원에 갇혀 매일같이 컵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고시원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제게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네,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 남자에게 돈이며 마음이며 다 퍼주고 결국은 이용만 당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어요. 제가 어렵고 외로웠던 시절에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고 이번엔 제가 남편을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지원했고 결국 남편은 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벌었던 모든 돈은 남편의 학원비며 생활비로 들어갔고 남편을 신경 쓰느라 제 생활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시험도 합격했으니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도 이제 네 삶에 더 신경 써야지. 좋은 남자도 만나고. 언뜻 들으면 저를 위해주는 좋은 말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게 좋은 남자를 만나라며 선을 완벽하게 긋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 뒤로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하게 두 줄이 떴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은 딱 하루였어요. 그날은 대학 졸업 후 아주 오랜만에 둘이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몹시 취했었고
아마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대했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결혼을 하자고 할까? 아이를 지우라고 할까? 어떻게 단 하룻밤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그거 네, 맞아? 그러나 남편의 첫마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맞냐며 겨우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하루로 임신이 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대했던 것은 모두 뻔뻔한 연기였던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그날 밤의 일을 얘기하며 진지한 사이가 되자고 할까봐 그걸 거절하면 지금껏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제가 돌변할까봐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은 척을 했던 거였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네 아이가 맞다며 너 말고는 아무하고도 이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임신은. 머리 아프네. 일단 알았어. 남편은 결혼을 하자는 말도 아이를 지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등을 돌린 남편이 이대로 영영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가지 말라, 뭐라도 말해달라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바보같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겹 같은 시간이 흘렀고 제 예상대로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고시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연락할 건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빨리 나가.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얼른 가라고.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한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마침 남편은 고시원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게 남편을 찾아갔다면 정말 영영 남편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남편은 말없이 찾아온 제가 몹시 당혹스러웠는지 등을 밀며 빨리 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며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얘는 또 누구야? 공부하라고 고시원에 보내놨더니 그동안 여자나 불러서 히덕거리며 놀고 있었어? 때마침 나타나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의 이사를 돕기 위해 오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저를 급하게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얘는 그냥 친구예요. 저 이사 나간다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갑작스럽지만 이 사람 애가 졌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시아버지께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기서 제대로 단판을 내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빨리 사라지라는 듯한 남편의 표정을 무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 입에서 나온 임신이라는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고 넘어가시려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실수였어요. 애 지울 거예요. 뭐? 애를 지워?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나? 사내 자식이 되어서 자기 씨앗은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어디서 애를 지우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그렇게 제 눈앞의 남편은 한참을 시아버지께 두드려 맞았고 저는 그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순 없으니 당장에 혼인신고를 하라고 말하셨고
남편은 불만이 가득 섞인 얼굴이었지만 차마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긍정의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쩌다 우리 아들이 저런 애한테 발목이 잡혀서네. 내가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응? 너같이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애한테 영악한 년들이 잘 붙는다고 말했었잖아. 당신은 조용히 안 해?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 외간 여자 임신을 시켜?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애가 먼저 들어서다니. 세상 천지에 이렇게 남사스러울 때가 있나? 아이고 나 참. 내가 뭘요?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내서 뒷바라지 다 해놨는데 이제 좀 탁 트여서 괜찮은 여자 데려와 효도하나 했더니 어디서 저런 변변찮은 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와서는 아휴 내 팔자야. 저는 죄인이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시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입을 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환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만 예상보다 더한 박대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막연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시댁은 생각보다 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가지고 계시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땅을 처분하고 이사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잘 사는 시댁을 두고도 형편이 어려운 척 그동안 제게 빈대처럼 달라붙어 돈을 빨아먹었던 것이었죠. 시골리고 바로 들어와 살아라. 설마 집이라도 마련해 주기를 바랬던 건 아니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여기랑은 좀 많이 멀어서요. 뭐?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나가서 살겠다고? 그놈의 회사 돈 몇 푼이나 지어준다고 임신한 몸으로 일을 다니겠다는 거야? 변호사 남편 두고 지질이 궁상 떨 일 있냐?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두고 들어와서 살림이나 해.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살이는 몹시 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시댁에 들어간 이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5 식구의 집안일은 모두 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혼전 임신에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시동생은 저를 거의 가정부 취급하다시피 했습니다. 형수, 제가 이 티셔츠 오늘까지 다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오늘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짜증나게. 죄송해요, 도련님. 제가 다른 티셔츠랑 헷갈렸나 봐요. 대신 다른 티셔츠 입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오늘 다려놓을게요. 이거 입고 나가려고 했다니까요. 말 못 알아들었어? 빨리 다려놔요. 10분 후에 나갈 거니까. 발밑에 던져진 티셔츠를 주워들면서 어찌나 모멸감이 들던지요. 그러나 그 집안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가정부, 식모 취급하며 막말을 할 때 그 누구도 시동생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시아버지께서 예의가 없다며 몇 마디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내시지는 않았어요. 당시 시동생은 입시생이었고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 스트레스가 심할 테니 괜히 건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결국 그 모든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탓할 곳은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결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제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려준 변호사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거의 바깥에서만 살다시피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밥해주는 여자 취급했어요. 본인의 아이를 배에 품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모진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도 저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취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는 의사의 부잣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집안일 같은 걸 많이 안 해봐서 앞으로 형님한테 많이 여쭤봐야겠어요. 첫눈에 봐도 부잣집 딸처럼 귀티가 나던 동서는 성격까지 싹싹했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시동생의 신혼집은 시댁 근처였고 동서는 자연스레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습니다. 동서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고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 몹시 즐거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지내와서인지 동서와의 짧은 교류가 저에게는 몹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처럼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식구들 중에서 동서만이 유일하게 가족처럼 느껴졌고 점점 마음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일 때문에 바빴던 동서가 오랜만에 시댁을 찾은 날이었고 저와 다르게 부잣집 딸의 의사인 동서를 몹시 예뻐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제게 반찬을 가득 차려내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오는 것은 저도 몹시 반가웠기에 평소 같았으면 한 걸음에 마트로 달려가 장을 봐왔겠지만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외식을 하시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건 어떠세요? 뭐? 이게 어디서 꾀병을 부려? 너 지금 꼴에 질투라도 하니? 그래도 형님이라고 동서 먹을 음식은 네 손으로 못 차려주겠어? 외식? 배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산 차려라.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셨고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열이 펄펄 끓었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결국 저는 그대로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침 소리를 내자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은 시끌시끌했고 시댁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좀 괜찮으세요? 음식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면서요. 몸도 안 좋으신데 쉬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녁은 어떻게 됐어? 제가 식구들 모시고 나가서 고기 먹었어요. 형님 것도 사왔어요. 좀 괜찮아지시면 구워 드세요. 형님 아파서 누워 계신데 저희만 맛있는 거 먹기 너무 죄송해서요. 다음부터는 저 온다고 무리하시지 마시고 같이 나가서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동서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울컥 터져나왔습니다. 갑작스레 울음이 터트린 저를 보고 동서는 당황했는지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 너무 아파서 그러시냐 물어오는 동서에게 저는 지난 세월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가정부 취급받으며 살아온 일들, 시부모님의 폭언, 나와 아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남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저 대신 몹시 화를 내주었어요. 어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너무하세요. 아주버님도요.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저 동서,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도련님한테도. 당연하죠, 형님. 절대 비밀로 할게요. 혹시 앞으로도 힘든 일이나 슬픈 일 생기시면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특별하게 도움은 못 드려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동서, 정말 고마워. 그 뒤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동서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나서서 일을 해결해 준다거나 저 대신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내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지만 그저 동서가 제 말에 맞장구를 치며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이따금 제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답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조금 더 싹싹하게 굴어보시면 어때요? 어머니께서 겉으로는 까칠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마 형님을 많이 아끼실 거예요. 형님께서 너무 무뚝뚝하고 딱딱하게 구시니까 더 사이가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남자들은 다 단순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형님. 형님, 그런 식으로 구시면 어머니께서 싫어하신다니까요. 형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구시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러실만 하죠. 자꾸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저도 형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라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오늘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아주버님께서 또 질색하실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은 너무 센스가 없다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괜히 혼자서 잘못 생각하고 일 망치시지 말고요. 처음엔 가벼운 조언으로 시작했던 동서의 참견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렸습니다. 동서의 말이라면 아주 황당한 것이라도 믿게 되었고 동서가 제 행동을 지적할 때면 몹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존재가 동서였기에 그런 동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서는 제 앞에서는 언제나 저를 위하는 척, 제게 도움을 주는 척 착한 표정으로 저를 살살 구슬렸고 정작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점점 그들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동서에게 섭섭함을 표했지만 동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시부모님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괜히 불똥이 저한테 튈까봐 비위를 맞춰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냐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했고 결국 저는 바보처럼 그런 동서를 믿고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돌아온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웬 립스틱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새 립스틱이 아니고 몇 번 사용한 듯한 물건이었죠. 그즘 남편은 외박이 잦아졌고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모습이 밤마다 눈에 아른거렸고 불안한 마음에 점점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동서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걱정 말라며 본인이 방법을 마련해보겠다 말해주었습니다. 형님, 이거 소형 녹음기인데 아주버님 차에 설치해보세요. 아주버님께서 바람이 나셨다면 당연히 차에도 여자를 태우실 거 아니에요. 얼마 후 동서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고 저는 동서의 말대로 남편 몰래 남편의 차 뒷좌석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보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요. 정말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면 난 어쩌지? 지금껏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세월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녹음기에는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어서 어떡해요? 그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일 때문에 전화도 많이 드리고 곤란하셨을 텐데 차까지 태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 근처인데요, 뭘. 재판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번에 사무실에 립스틱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깜빡했나 보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은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밖에서나 이렇지 집에서는 아내한테는 많이 무뚝뚝해요.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니 더 잘해줘야죠.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고 미친 듯이 쿵쿵 뛰고 있던 심장은 점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평범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대화처럼 느껴졌고 남편은 제가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 그동안의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의심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서는 의심도 정덮고 타라며 그 정도면 의부증이다. 아주버님께서 조금 무뚝뚝하시긴 해도 좋은 남편이 아니냐 저를 비난했고 저는 또 동서의 말에 남편을 의심했던 저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지내니? 나 한국 들어왔어.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자. 귀국했는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더라. 그렇게 애써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렸을 적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골에서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저는 도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한달음에 달려나가 친구를 만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는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폐품을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친구는 언제나 다 떨어져가는 옷에 제대로 씻지 못해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친구를 모두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더럽다고 놀리며 피해 다녔지만 저는 그런 친구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내내 나한테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었잖아. 그때는 네가 어찌나 고맙던지. 다시 돌이켜보면 너 참 대단해. 어떻게 다들 싫어하는 나한테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친한 척 말을 걸 수가 있었는지. 고마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나 그때 정말 너 아니었으면 확 죽어버렸을지도 몰라. 나쁜 생각 많이 했었거든. 네가 나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자세한 집안 사정은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고 모두가 무시하던 친구네 가족들은 모두의 부러움 속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도시로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라 친구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었죠. 친구는 그렇게 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집은 여전히 형편이 좋은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동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던 친구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아는 체를 해왔거든요. 얘가 네 동서란 말이야? 아, 세상 참 좁다. 나 유학할 때 알고 지내던 앤데. 근데 얘가 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얘 나랑 같이 미술 전공했었거든. 그리고 내가 알기론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유학생활 접고 한국으로 들어갔었어. 근데 지금도 집이 잘 산다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만 해도 동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사람을 착각한 거겠지 하며 애써 동서를 변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동서에게 연락을 해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혹시 제 친구라 알고 있냐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냐? 그런 사람 모르니까 무시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 말대로 알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동서라는 애, 걔 맞는 것 같아. 걔네 부모님 원래 사업하셔서 집이 되게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너네 집 근처 시장에서 분식집인가? 무슨 가게 하고 있다던데? 게다가 걔하고는 연락도 완전히 끊겼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결혼식 때 부모님 두 분 다 봤는데 외국에 계신다고 했어. 시장에서 일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찾아가 보든가. 내가 주소 알려줄게. 결국 저는 남몰래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동서의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어요. 중년의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식에서 만났던 동서의 부모님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착각을 한 건가 싶어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아주머니께 동서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동서의 사진을 보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우리 딸이라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지금 연락이 되냐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께 저는 옛날에 알던 사이라 지금은 잘 모른다. 얼버무리고 서둘러 식당을 나섰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저는 동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제게 동서는 언제나 완벽하고 멋있는 부잣집 출신의 잘나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서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동서의 병원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나 병원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병원은 제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간호사에게 동서의 이름을 말하며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냐 물었고 간호사는 아, 그 선생님이요? 지금 잠깐 외출하셨는데 진료실에 들어가 계시면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하고 저를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동서가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친구가 뭔가를 착각한 걸 것이다 싶은 안도가 들었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동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잠시 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선 의사는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하던데. 의사가 입고 있던 하얀 가운에 달린 명찰에는 동서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기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그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평소 동서의 행동에는 미심쩍은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의사라면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외국에서 나고 자랐다더니 어렸을 적 추억이 한국에 있을 법한 일들이라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그렇게 동서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된 것은 동서의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 덕분이었으니까요. 동서를 믿지 못하게 된 이상 당연히 그 결과도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의뢰인인 척 남편에게 접근해 불륜 상대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 약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네 남편 바람난 거 맞아. 불륜녀가 뻔뻔하게 사무실을 제 집 마냥 드나들던데 누가 보면 그 여자가 사모님인 줄 알겠어. 사무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 그리고 나 사무실에서 네 동서랑 마주쳤어.
이 악물고 모른 척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나 참. 동서도 그 여자랑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엄청난 배신감에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의 바람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속여먹은 겁니다. 남편은 동서에게 제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불륜녀와 히히덕거리며 차 안에서 한편의 연극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그동안 저를 가지고 놀았단 사실을 알게 되니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사실을 밝히겠다는 저에게 친구는 조금만 참으라며 지금 당장 말해봤자 저 능그렁이 같은 년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라고 절대 오리발 내밀 수 없게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 복수를 하자 말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동서의 수법이 눈에 뻔히 보이더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착한 사람이천 접근해서 저와 시댁 식구들의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는 언제나처럼 제 앞에서 착한 척, 저를 위하는 사람인 척, 은근슬쩍 제 행동을 통제하며 가르치려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간신히 화를 눌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소와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눈치 빠른 동서가 의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의 불륜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동서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늘이 네 동서 생일인 거 알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니 상 좀 거하게 차려보거라. 제가 정한 복수의 날이 바로 동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하게 제게 동서의 생일상을 차리라 명령하셨고 저는 군말 없이 장을 봐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을 했죠.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본인의 옆에서 애교를 떨어야 한다느니 이게 다 형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느니 온갖 핑계를 대며 거실에서 쉬고 있어야 할 동서가 웬일로 요리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형님, 이게 뭐예요? 갈비찜이에요? 와, 맛있겠다. 형님이 해주시는 갈비찜이 웬만한 가게 갈비찜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간 좀 봐도 되죠? 제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동서는 갈비찜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서는 평소보다 맛이 좀 밍밍한 것 같다며 옆에 있던 간장을 병채로 콸콸 쏟아붓더라고요. 동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 형님, 죄송해요. 전 그냥 도우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요리를 별로 안 해봐서 실수를 해버렸네요. 어떡해요. 이거 이대로는 먹지도 못할 텐데. 죄송해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겠지만 동서의 손내가 빤히 보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도 이런 식으로 모든 잘못을 나에게 떠넘기고 은근슬쩍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척을 해왔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는 제가 계획한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엉망이 되어버릴 테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 답해주었어요.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당연히 갈비찜을 새로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상에는 갈비찜을 제외한 각종 반찬들이 올라갔고 줄지어 늘어선 반찬들이 좋기 30가지는 넘었어요. 누가 보면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였죠. 형님,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근데 갈비찜이 없어서 어떡해요? 아니, 갈비찜이 없어? 누가 생일상에 갈비찜을 안 올려? 아휴, 너는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뭐니?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이래서 못 배운 먹은 년은 쓸데가 없다니까. 너 지금 당장 나가서 갈비찜 재료 사와라. 우리 식사할 동안 다시 차려서 내와. 아휴,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형님이 해주신 갈비찜 먹고 싶긴 한데. 동서는 일부러 갈비찜이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아마 평소에 저였다면 동서 때문에 갈비찜을 망쳤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일이었겠죠.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생일상에 갈비찜도 없이 무슨 밥을 차렸냐며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고 동서는 그런 상황이 곤란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실실 웃는 낯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대로 동서에게 다가가 동서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동서는 의자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며 엎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댁 식구들 모두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정적을 깬 것은 남편이었고 그제서야 다들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나 안 미쳤는데. 동서, 갈비찜이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괜히 요리한다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지 그랬어. 그렇게 간장을 들이붓는데 갈비찜이 멀쩡할 리가 없잖아. 뭐야? 그 손찌검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귀하게 자란 애라. 해본 적 없으니 당연히 요리 좀 못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제대로 못해놓고 어디서 남 탓이야? 귀하게 자라요? 한때는 귀하게 자라긴 했죠. 동서, 부모님께서 외국에 계신 게 아니라 집 앞 시장에 계시다고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내가 대신 말해줄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바닥에 엎어져 있던 동서는 너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때마침 벨소리가 집에 울렸어요. 타이밍 좋게 나타나준 파티의 초대 손님들 덕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냈던 거야? 결혼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초대한 동서의 친부모님께서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다들 인사하세요. 동서 생일인데 친정 부모님이 빠져서 되나요? 제가 직접 모셔왔어요. 시장에서 분식집 하고 계시는 동서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런 사람들 몰라요. 다 내쫓아 주세요. 딸,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죽어도 본인의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동서와 그런 동서를 붙잡고 울음을 쏟아내는 동서의 부모님 탓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 앞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쏟아냈어요. 동서, 빚이 되게 많더라. 의사 흉내내면서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주려니까 힘들었지. 멀쩡히 살아계시는 친부모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자 행세가 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들킬까봐 매일매일 전전긍긍 어떻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다 까발려주니까 속은 시원하지? 내 앞에선 나 위하는 척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랑 나 속여 먹으면서 희희낙낙 얼마나 즐거웠어? 그리고 당신도 사무실에서 그년하고 붙어 먹으면서 많이 즐거웠겠더라.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당신 불륜 입증할 증거 모든 거 다 갖고 있어. 우리 이혼해. 제가 쏟아낸 자료들에는 동서 앞으로 날아온 빛 독처창이며 남편이 불륜녀와 부부처럼 다정하게 붙어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친구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수라장이 된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기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두고 간 것들 다 봤어. 변명하지 않을게. 미안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처음부터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잖아.
너도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 합의서 보낼 테니 도장 찍으면 돼. 너도 이제 네 삶 찾아서 살아.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니, 너, 그래.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어제 던져주고 간 사진들을 보고도 합의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너 얼마 전까지 미술관 다니는 여자랑 같이 이혼 소장 썼었지? 그거 전부 네 얘기야. 네가 쓴 소장이 네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라고. 혹여나 네가 개소리 할까봐 반박 한마디 못하게 네 손으로 쓰게 만든 거야. 뭐?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지난 세월 동안 네 집에 갇혀서 밥하고 빨래하고 뒷바라지 했던 내 청춘은, 젊음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리고 아들을 네가 키워?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네가 말하면서도 웃기지 않아? 유책 배우자인 네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건데? 넌 이제 평생 내 아들 얼굴도 못 봐. 긴 말 필요 없고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소송의 승자는 저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남편의 불륜을 입증해 주었고 그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라 하며 가정에 공헌한 저의 공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은 물론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남편은 양육권을 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친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육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 아이가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무서워하는 점 등 늘 증거로 아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편과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동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시겠죠? 동서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결혼한 것이 들통나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사 흉내내느라 이곳 저곳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썼던 탓이라 굳이 제가 밝히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날 운명이었을 거예요. 이미 빚더미에 올라가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테니 앞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해지겠죠. 사람은 어려울 때 참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뻔한 수법에 당해 철석같이 사람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혼자서 아들을 키워나가며 또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겠지만 이제 저는 과거의 저처럼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세월의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거예요. 동서처럼 그 어려움을 이용해 먹으려 드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손길이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것이 그 친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어떤 도움이 되어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별의별 환자며 보호자, 심지어 간병인 분들까지 봐왔지만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특이해서 혼란스러운 나머지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과연 이 결혼을 해도 될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저와 남자친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약사 한 분을 보고 뿅 하고 한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고 해도 근무하는 부서가 거의 겹치질 않으니 자주 보질 못했어요. 간혹 직원 식당이나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가끔 마주칠 뿐이었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자꾸만 약사님을 찾게 만들더군요. 저는 반년 정도를 혼자 가슴앓이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변 간호사들에게 물어물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회식 자리처럼 여럿이 모인 자리이긴 했지만 저에게만은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약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죠. 워낙 훤칠하고 말투도 상냥하고 자상해서 다른 간호사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약사님의 옆자리가 빌 틈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 약사님께서 술을 잘 못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볼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먼저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와 시원한 음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내내 조급해하던 제 마음을 하늘도 아셨는지 마침 약사님이 식당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따라가 숙취해소제를 건넸습니다. 어머, 술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술을 잘 못해서 잠깐 깨려고 나왔거든요. 이거 숙취해소제인데 혹시 하나 드실래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저와 약사님은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사는 동네도 가깝더라고요. 저는 같은 동네를 핑계로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님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긴 피곤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긴긴 짝사랑이 어쩌면 이제 끝이 나는지도 모르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택시 안에서 저는 약사님과 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택시 안에서 약사님과 함께한 30분이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친구가 생겨서 좋다는 핑계로 쉬는 날마다 약사님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했어요. 자주 만나야 약사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병원 외의 장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정해진 대로 행동하고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나 좋기만 할 것 같았던 연애가 딱 반년이 지나자 처음엔 다 좋았던 것들이 슬슬 피곤해지더라고요. 여자가라는 말을 달고 사며 술자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옷차림까지도 간섭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불편했던 건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좀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오늘은 나랑 영화 보기로 했잖아. 매번 일요일 저녁마다 가족들끼리 식사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힘들게 토요일 근무까지 빼고 나온 건데 데이트하다 말고 엄마 전화 받자마자 그렇게 꼭 가버려야 해? 자기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가정적인 걸 꼭 그렇게 나쁘게 말해야겠어? 말했잖아. 나는 무엇보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내 이런 면이 자기한테 제일 좋을걸? 남자친구는 언제나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하루에 꼭 두세 번은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등의 걱정 어린 말씀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30이 넘은 아들에게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에 남자친구는 데이트하다가도 불이 나게 집에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집에는 아버님도 계시고 남자친구의 형도 계시는데 왜 항상 쉬는 날 데이트를 하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거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볼멘 소리들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항상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차라리 결혼하자고요. 자기는 내가 그렇게 좋아? 우리 만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나랑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똑똑하대.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은 다 애들 늦게 낳는데도 다들 똑똑하기만 하더라. 내가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보통 다 맞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여자친구의 앞에서 항상 어머니 편을 들며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남자가 효자면 좋지 뭐가 어때서 그러냐, 부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언니들 말에 의하면 배우자로 가장 피해야 할 남자가 바로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면 그만큼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저를 부모님과 만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약간 당연하다는 듯 말이죠. 자신의 여자친구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생신이나 명절에도 함께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 물론 우리가 나이도 있고 결혼 생각을 안 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부모님까지 만나는 건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아?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난 자기랑 엄청 진지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랑 할머니한테 자기 꼭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미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수, 조카 둘의 남자친구까지 해서 총 8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죠. 물론 저도 압니다. 남자친구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요. 가볍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미리 친해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시부모님을 미리 보면 제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사실 결혼 생활에서 시댁 식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아직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물론 많이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 상대라면 적어도 사계절은 지내보면서 차차 알아가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건 좀 이른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시일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장이 같은 병원이다 보니 그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직원과 직계가족까지는 병원비가 할인되다 보니 평소에도 병원 직원들의 가족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이 제게는 은근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남자친구와 비밀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예약하신 담당의가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은 아니어서 진료는 다른 층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꼭 저를 보고 가시겠다며 제가 있는 간호사 데스크까지 오셨어요. 마침 또 점심시간이어서 이대로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병원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자친구에게도 식당 이름을 알려주고 식당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바쁜지 메시지를 확인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바쁜데 괜히 번거롭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애써 아니라고 한번 꼭 뵙고 싶었다고 나름 너스레를 떨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우, 뜨거워. 언니, 나는 뜨거운 거 싫다고 했잖아. 차가운 거, 언니, 차가운 거 달라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까는 뜨거운 거 드신다면서요. 지금 날씨엔 차가운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이거 드세요. 할머님께서는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되신 상태라 일상생활이 쉽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계속 언니라 부르면서 어린 동생처럼 구셨죠. 어머니의 말씀이 병원에 다니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시고 요즘은 급격히 살도 빠지셔서 뼈까지도 많이 쇠약해져 무릎이 약해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예비 손주 며느리 보시니까 좋으셔서 괜히 까탈 부리시나 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가 있으신 할머니셨는데 구순을 넘기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모자라 치매까지 앓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도 얼굴에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할머니를 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언제나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면 어머니 같은 여잔 없을 거라면서 자식으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나야 옛날 사람이고 이제 할머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치매 걸린 시할머니까지 함께 살고 있으니
어머니는 큰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네 집은 그냥 대가족이 아니라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네 가족까지 해서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다 함께 모여 살게 되신 것인지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만약 둘째 아들 내외까지도 꼭 데리고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다라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고집하신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미리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제가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던 사이 사고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뜨거워. 언니, 나 이거 말고 시원한 거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주고 그래? 쿠당탕탕 할머니께서 결국 뜨거운 설렁탕 그릇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다행히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치신 분들은 없었지만 순식간에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의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는데도 막상 저와 함께한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가 있는 테이블로 향하자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렁탕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면 되지. 왜 던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힐끔거리는데도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능청스럽게 구셨어요. 저는 얼마나 이런 일을 오래 겪었으면 저렇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 싶어 놀라우면서도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남자친구가 식당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물을 치우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 헐레벌떡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설마 또 할머니가 사고 쳤어? 아니야, 할머니가 이러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점심 아직 못 먹었겠네? 얼른 밥부터 먹어. 자기야, 우리 엄마 혼자 할머니 챙기기도 힘드신데 자기가 좀 도와드리지 그랬어. 저는 남자친구가 오고 난 뒤 묘하게 변한 어머니의 말투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대장부처럼 능청맞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뭔가 어깨가 축 처진 채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와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사랑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셔. 그렇게 오랫동안 할머니를 모시고도 그 흔한 하소연 한 번 하신 적이 없어. 거기다가 형수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형수님은 진짜 시집 잘 왔다 싶다니까. 그건 너무 자기 생각 아니야? 그거야 자기네 형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딱 보면 알지. 사실은 우리 형수가 몸이 좀 안 좋아. 그 핑계로 며느리 노릇을 잘하지 못하는데도 엄마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면서 할머니 돌보시면서도 조카들까지 다 챙겨주신다니까.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아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네 식구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봉사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평생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자신을 희생하며 산다는 게 존경만으로 될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다 함께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말은 다 안 하셔도 사실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난 아까 잠깐 같이 있어도 너무 어렵던데. 거기다가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왜 계속 어머니가 모시는 거야? 자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좋은 간병인이라도 절대 가족만큼은 아닌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거기다 버젓이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의 손에 할머니를 맡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가족들이 다 같이 봐야지. 어머님만 너무 힘드신 거 아니야? 집에 형수님도 계시잖아. 오늘은 조카들 방학이라 엄마만 병원에 오셨는데 평소에 병원에는 형수님이 오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가족들이 버젓이 있는데 할머니를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어머니나 남자친구의 형수, 여자들만 하는 일인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제 사고방식보다 남자친구가 꽤 고루하고 가부장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와 저는 백화점에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고른 저희 부모님 선물을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드리고 싶다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자친구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았던 터라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난번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신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아예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셨다네요. 자기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도 와서 같이 식사하자. 형이랑 형수도 만나서 인사하고.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명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할 만큼 너무 멋진 사람인데다가 직업도 탄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가족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제 성격대로 대놓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결혼하면 나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냐? 라고 시원스레 묻거나 아니면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속이 좀 편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오기 전 그런 제 고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는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최대한 싸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너희 둘 다 이제 나이도 찰 만큼 다 찼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결혼은 현실이다. 무조건 미리 물어볼 건 확실히 물어보고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하고 시작해야 해. 괜히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어영부영 어느 날 갑자기 식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도 엄마라면 아주 덜덜 떠는 효자인데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시댁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투덜거리면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 이번에 네 남자친구 집에 인사 오면 엄마가 아주 단단히 확인해 줄게. 남자라고 지는 처가에 개뿔도 안 하면서 마누라면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쪼는 못난 놈인지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엄마와 저는 이번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잘하고 결혼에 대한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역시나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선물을 미리 준비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다발에 아빠가 좋아하는 술까지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뿐이었겠어요. 워낙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잘하는 타입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기신 것 같았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슬쩍 엄마의 곁으로 다가가 엄마의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의 작전까지 다 잊었나 싶어서요. 그러자 그제야 엄마도 알겠다는 듯 끄덕이시더니 본격적으로 예비사위 감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둘 다 병원에 출근하려면 집은 병원 근처로 구해야겠지? 사실은 어른들 뵈면 안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형님 내외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결혼하면 그 집으로 들어와 살기를 바라세요. 자기야, 나한테 그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당연히 미리 상의하려고 했지. 내가 꼭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러길 바라신다는 거였어.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남자친구의 대답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치매라고 하시던데 그럼 지금 우리 지나들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치매 걸리신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라는 건가? 바로 조금 전까지 제 남자친구에게 혹하셨던 엄마는 금세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물론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보살피는 부분은 저희 어머님께서 전담하고 계시고 있고
진아가 만약 함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하다 보면 집안일에 크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자네야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일하는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힘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 거기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도 손윗동서에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자네 말이 이상하네. 우리 딸이 간호사지 간병인은 아니지 않나? 진아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시지만 진아가 저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어머니 아버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깍듯하게 굴었어요.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잠깐 넘어가는 듯 싶다가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혹여나 아이라도 하나 생겨서 진아가 집에 있게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아이가 생기면 더 좋죠. 지금도 형수가 가끔 형 사무실에 나가서 일도 도와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카들 키우는 것도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형은 어디서 무슨 사무실을 하시는데? 형은 변호사예요. 결혼하고 아버지 명의 건물에 개소했어요. 다른 층은 치과며 내과, 피부과 다 병원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결혼하면 부모님께서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라 어쩐지 남자친구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 건물에 약국도 내주신다니요? 제 귀에는 며느리들이 들어와 살면 아들들에게 그 정도 보상은 해주겠다라는 말로 밖에는 안 들렸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건물주 시부모님의 남편 약국까지 내주신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으로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제게 조건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그런 점 때문에 설마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어떤 것 하나 결정된 것 없이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과 조카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할머니께 인사라도 드리려 어디 계신지 여쭙더니 어머니 말씀이 주무신다면서 식사부터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2층에서 내려오신 남자친구의 형수님, 예비 동서가 옷이 다 젖은 채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사에도 예비 동서는 시큰둥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숙이더니 저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머쓱했지만 남자친구의 말대로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했으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저인 게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남자친구네 집에 가자마자 집부터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1층은 부모님과 할머니 방, 거실, 주방이 있었고 2층은 가운데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남자친구의 방과 형님 부부 가족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실 한 집에 다 함께 산다고 해서 많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확실히 사생활은 분리될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할머니 방은 1층이라고 했는데 2층 형님 부부 안쪽 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주방에 있다 말고 2층으로 헐레벌떡 올라온 예비 동서가 저를 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방 쪽으로 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형수님이 원래 좀 낯도 많이 가리시고 예민하신 편이야. 그래도 자주 보다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남자친구는 형수가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다른 가족들과도 대화가 별로 없고 소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식사를 하는 내내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좀 이상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예비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먹었으면 치워야지. 너는 무슨 대단한 손님이라고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있는데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처먹고만 있어? 오빠, 어머니, 지금 저 동서분이 제 따귀를 때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거실로 달려가서는 말까지 버벅거리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제가 방금 겪은 상황에 대해 그대로 일렀습니다. 뭐? 형수가 자기 따귀를 때렸다고? 형수, 제 여자친구 말이 사실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따귀를 왜 때려? 남자친구와 다른 가족들은 다들 놀라 주방으로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예비 동서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다들 한 소리씩들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비 동서란 사람은 전혀 놀란 기색조차 없이 실실 웃고만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황당했던 건 바로 저였어요.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죠. 어머, 애미야, 너 왜 이래? 진아야, 너무 놀랐지? 미안하다. 우리 큰며느리가 마음의 병이 조금 있어서,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마음의 병? 웃기시네. 우리 대단하신 시어머니, 내가 방금 한 말 기억 안 나나 봐요? 똑같이 따라한 건데? 벌써 설마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형수, 엄마한테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거예요? 형수가 애들 낳고 우울증 걸린 게 엄마 탓이에요?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요? 적당히 좀 하죠. 형, 이래도 고집 피우고 형수 병원 안 보낼 거야? 미안하다.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보, 올라가자. 진아씨, 미안해요.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과를 받으며 남자친구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형수에 대해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면서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예비 동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우울증 증상이 조금 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겼다가 둘째를 낳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쁜 형을 대신해 직접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고 약도 지어오고는 했는데 최근에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예비 동서까지도 증상이 더 심해졌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셨어. 할머니 돌보시면서 조카들 학교에 학원, 어린이집 스케줄까지 다 깨고 계시면서 시어머니 치매, 시집살이에 황혼 육아까지 다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도 형수는 저렇게 엄마만 보면 매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얼마 전 아무래도 예비 동서가 전보다 상태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대요. 형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다녀온 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당연히 제 손윗동서가 될지도 모를 예비동서의 행동이었죠. 사실은 제가 아직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뺨을 때리고 난 뒤 가족들이 모두 놀라 제 곁으로 다가왔을 때 예비동서는 놀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분명 입모양으로 도망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절대 잘못 본 것이 아닌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육아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에 그 모든 상황은 통제하고 책임지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너무도 안쓰러워하는 큰 해결책을 내세우진 못하는 이 집안의 남자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똥 누고 뒤를 닦지 않는 것처럼 내내 찝찝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에는 분명 제가 알아야 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남자친구 할머니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예비동서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예비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도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할지는 예상 못했는지 놀란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한테 사과하실 거 있으시죠? 저 점심 좀 사주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도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갔던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과는 어쩐지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 다르더군요. 예비동서의 행동도 좀 달라 보였고요. 우리 할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 집이네요. 제가 설렁탕으로 시킬게요. 예비동서의 말에 할머니는 순한 얼굴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과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히려 훨씬 더 편해 보이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비동서는 눈치챘는지 저를 또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한번 맞아본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 마음이 쫄렸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전에 어머니랑 왔을 때랑은 너무 달라서 놀랬어요? 오늘은 너무 얌전하시죠? 물론 할머니도 많이 다르시지만 다른 건 할머니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나도 오늘은 좀 다르죠.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요. 뺨까지 때린 건 잘못했어요. 사실 그날은 내가 좀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약이 없어져서. 많이 차분해지고 점잖아진 건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동서분도 그날 남자친구네 집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궁금했던 것들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날 제게 도망치라고 말한 게 맞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비 동서는 할머니의 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면서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제게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마 자신의 얘기를 들어도 저는 믿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또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던가요? 네, 남자친구도 어머니도 다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설마 아닌 거예요? 난 육아 우울증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저는 예비동서의 말에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심지어 예비동서의 남편까지 모두 다 예비동서의 병명을 육아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본인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 반응에 예비동서는 역시나 믿지 않을 줄 알았다는 표정이더군요. 예비동서는 저를 향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뜬금없이 육아 우울증 환자가 된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요? 제게 외상을 준 잠본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예비동서는 자신이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예비동서가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방 안에서 아이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다 깨져 있었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그릇을 위험하게 이렇게 다 던졌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시끄러워서 자다 깼구나. 할머니께서 내가 해놓은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던져버리셨네. 다치겠다. 내가 치울 테니 넌 들어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할머님은 어떻게 그릇까지 던지세요? 안 되겠어요. 할머니, 이러시는 거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아니다.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알면 애들도 다들 놀라지. 엉망이 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절대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시고 계셨으니 예비동서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어머니의 연기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말은 설마 바닥에 그릇을 던진 게 할머님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님이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는 자신도 처음엔 당연히 어머니를 믿었지만 금방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잊게 된 사건이었다는데요. 할머니께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랍니다. 예비동서는 원래 결혼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형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에 출근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시 집에 들렀대요. 그런데 1층 욕실에서 말도 안 되게 큰 소리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욕실로 뛰어갔는데 글쎄 할머니께서 옷을 다 벌거벗은 상태로 욕조에 서 계셨고 어머니께서 찬물을 세게 틀어 샤워기로 할머니의 머리부터 얼굴 할 거 없이 마구잡이로 뿌리고 계셨대요. 그리고 더 경악스러웠던 건 할머니께서 실수하신 대변이 묻은 속옷을 할머니의 얼굴에 던지기까지 하셨답니다.
이 할망구가 날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사실은 멀쩡하면서 치매 걸린 척 나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네가 빨아. 내가 네 똥 묻은 걸 어떻게 빨아? 쿵.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예비동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예비동서는 안 그래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어서 빈혈이 심해져 저혈당 쇼크가 간혹 오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증세가 심해져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어머니는 예비 동서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온 증상은 어떤 충격으로 인한 쇼크로 쓰러진 것 같다고 했고 깨어나면 이것저것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며 자꾸만 육아 우울증이 심해져 그런 거라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예비 동서가 허언증까지 생겼다고 했답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도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응급실에서 나오자마자 신랑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어머니가 할머니를 잘 챙기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다 직장에 나가고 나면 사실 어머니 혼자 계시니 힘드시면 조금 화를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일에 대해 가족들한테 말하면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린다고 했어요. 치매 환자의 우울증 걸린 며느리 말을 누가 믿겠냐면서요. 그래도 남편분한테라도 도움을 청하셨어야죠. 그날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봤잖아요. 아들들이 엄마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거. 그리고 그날도 어머니가 할머니 주무신다고 얘기했죠. 네,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했더니 분명 방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할머니는 제가 씻겼어요. 그날도 제가 2층 욕실에서 할머니 씻겨드리고 잠깐 아이들 방에서 주무시게 한 거예요. 1층에 계시면 또 일부러 약도 안 주시고 할머니 사고치게 해서 방에 가둬두게 할 게 뻔하니까. 사실은 할머니도 예비 동서도 약을 먹으면 그렇게까지 과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아들들이 다 집에 있는 주말에는 일부러 할머니에게 약을 주지 않으신대요. 할머니가 사고를 치면 칠수록 어머니는 화도 한 번 안 내고 할머니를 극진하게 잘 모시는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요즘은 자꾸만 예비 동서의 약까지도 숨겨놓을 때가 있답니다. 제가 인사 갔던 날도 일부러 어머니께서 약을 숨겨뒀대요. 그래서 예비 동서도 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제게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이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치매 시어머니를 살뜰히 모시는 착한 며느리, 그리고 육아에 지친 며느리까지 잘 돌보는 시어머니, 그 역할에 지금 푹 빠져있단 소리예요? 처음엔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불쌍한 엄마 코스프레 정도 하셨는데 요즘은 만행이 아주 도가 지나친 상태예요. 얼마 전부터는 할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시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갔을 때 예비동서가 저한테 한 행동도 어머니의 행동을 일부러 고스란히 따라한 거라네요. 내가 설거지 한번 안 해놨다고 갑자기 내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아 씨한텐 미안하지만 일부러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화가 나더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대상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예비 동서에게 오늘부터는 모든 장면과 음성을 녹음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당장 정신의학과에 가서 제대로 다시 상담하고 진단서를 다시 받으라고 했죠. 그러자 예비 동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남편과 도련님이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동서에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뒤 할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호탕한 웃음을 보여주시면서 할머니의 머리에 꽃갈 모자를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온 케이크에 불을 붙였죠. 그리고 생일 축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천장에서 하얀 빔 스크린이 내려오더군요. 어머나 이게 뭐야? 혹시 우리 아들들이 준비한 거니?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 그 순간 영상이 재생되었고 바로 이 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누군가 쿠션을 던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아, 진짜 시끄러워. 내가 시끄럽다고 그랬지. 뭔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서도 저렇게 노래를 좋아해. 소리 좀 줄여. 영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할머니의 목덜미를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라가기 싫다며 몸을 버둥거리셨죠. 그리고 예비동서가 준비한 어머니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도 다 캡처해 큰 화면에 띄었습니다. 너 그때 용하다는 점집 있다고 했지. 우리 집 노인네 도대체 언제 죽는지 좀 물어보게 같이 가자. 짜증나 죽겠어. 치매까지 걸려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90까지 살고 싶나? 저러다 진짜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분명 지금까지 아들들과 남편 앞에서와의 다른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놀란 얼굴로 바뀐 아버지의 얼굴과 아들들의 표정에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예비 동서에게 고개를 휙 돌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면은 여전히 끝날 생각이 없었고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무리는 바로 예비 동서의 영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예비 동서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슬쩍 다가와 간을 보던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며 이걸 시어머니 먹으라고 만든 거냐며 한순간에 상을 다 밀어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대로 예비 동서에게 달려간 어머니는 예비 동서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을 낚아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거 엄마 맞아? 지금까지 할머니랑 형수한테 저렇게 해온 거야? 여보, 아니지.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했을 리 없잖아. 말해봐. 저거 진짜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저 나쁜 년이 날 모함하려고 다 조작한 거야. 저거 봐. 화면이 이상하잖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다 지어낸 거라며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죠.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치매 노인이 아무래도 가족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병원 측에서 자세한 검사를 좀 받고 싶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니를 왜 너희 맘대로 데려가? 내려놔! 그 할망구 내려놓으라고! 세상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집의 큰 며느리만으로도 증거는 차고 넘쳤죠. 그리고 의사의 권유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신의학과 담당의의 소견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육아 우울증에 걸린 젊은 여성처럼 피해망상과 현실회피 증상이 심하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까지 있으시다네요. 그래서 아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번 일로 가장 놀란 건 이 집안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어머니와 예비동서, 여자들에게만 맡기고 외면한 채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새 남자가 새 여자를 돌보게 된 꼴이 되긴 했지만요. 제가 처음에 이 결혼을 해도 되냐고 물었었죠. 사실 저는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아직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